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꽤 큰 뉴스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북동 지역 그리고 중국의 서쪽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이 갈라놓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부터 누구의 영토인지 서로의 주장이 난무합니다. 두 국가는 느슨하게 인도와 중국의 영토를 구분하는 LAC, Line of Actual Control이라는 경계선으로 나누고 관할하지만 사실 공식적인 국경으로 구분하고 협의하고 한 바는 없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천혜의 국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양 국가로서는 꼭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싶은 지정학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 이 지역에 슬금슬금 도로도 놓고 초소대도 만들고 군대도 배치하면서 우리 땅이라는 시위를 합니다. 중국과 인도의 분쟁은 1962년 전쟁 때부터 있었고 인도군만 20명이 사망한 이번 사건은 1967년 이래 가장 큰 유혈 사태라 합니다. 다만 군인들 사이에 주로 돌이나 쇠몽둥이를 이용한 육박전이었다고 하니 화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쟁까지 확전되는 것은 막고자 하는 양측 정부와 군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투기, 탱크, 공격용 드론과 같은 상당히 선진화된 첨단 무기들을 전개했습니다. 인도와 진지하게 전투를 벌일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언제든 첨단 전쟁을 치를 만한 군사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전개된 무기가 아닙니다. 델리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과 정치적 싸움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오전 윤두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긴급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북관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강경했어요. 청와대 발표가. 네, 뭐 생각보다 조금 세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들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유, 저부터 합니까? 네. 오늘 나온 청와대 반응은 네.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당연한 생각됩니다. 네, 이제 북한이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건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을 맞아요. 두들겨 패는 이런 방식으로 나왔는데 뭐 존엄이 북한에만 있습니까? 우리는 존엄 없습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들어오면 결국은 국가의 위신 문제도 있고 이제는 저렇게 단호하게 좀 강하게 나가는 건 만시지탄이다. 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밀리지 않겠다는 결기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좀 밀리지 않겠다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쨌든 청와대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될 절대절명의 순간이긴 하나 그러나 국민적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국민 감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된 청와대의 고뇌에 찬 그런 강경한 입장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우리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기조는 어쨌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1:1 어떤 맞춤 전략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북한 쪽에 잘 전달이 되는 그런 기조를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어제 이제 개성공단에 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 상처 입었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예고가 좀 있긴 했죠. 그래도 네. 저렇게 빨리 전격적으로 폭발을 하다니 그래서 굉장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네. 뭐 세금이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개성공단 그 금강산지구 쪽에 군대를 재배치하겠다라는 얘기, 뭐 GP 다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 뭐 별별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서울 불바다 발언까지 다시 한번 나왔는데, 네. 자, 뭐 어떻게 더 예상을 하시는지 뭔가 또 도발을 하지 않겠냐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어떤 집단적 적개심에 끌어오르는 어떤 감정을 고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딘가 출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남측에 대해 가지고 불안과 공포로 압박을 하고 마치 우리가 그걸로 크게 흔들리는 듯한 양상을 일면을 포착해서 이걸 또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무언가 중대한 어떤 그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는 듯한 이런 퍼포먼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지금 마침 또 서해에서 꽃게잡이철입니다. 아하. 그리고 얼마 있으면은 이제 동해에서 오징어잡이도 재개가 그렇죠. 되거든요. 공교롭게 지금 동해 서해가 다 남북의 어선들이 밀집하는 시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수역에서 북한이 해안 포문을 개방한다든가 네. 해상 사격 훈련을 또는 뭐 해상 훈련을 네. 이제 진행할 때는 아주 위기 관리에 있어 가지고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 하구 쪽도 걱정이 네. 됩니다. 그러면은 뭐 개성이나 금강산에 군부대를 다시 배치한다 그랬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후퇴한 부대를 다시 배치하면 진지도 만들어야죠. 막사도 져야죠. 그리고 이미 개성은 군사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시입니다. 개성공단 때문에. 네네. 그걸 다시 복원해낸다는 건 전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봐요. 아무리 빨리 해도 뭔가 이 제대로 된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조금 텀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해라든지 이런 데 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방의 지피 부근에서의 북한의 어떤 자산의 증가 네. 또 서해에서의 어떤 민감한 군사적 움직임 이런 것들로 일단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할 가능성이 네네. 크다는 것이고 네. 전략적인 단위에서는 뭐 오늘 한 신문에서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심포로 지금 향하고 있다. 뭐 SLBM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SLBM은 이미 보여줬어요. 네네. 심포로 가는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니고 그 SLBM을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직 진수가 안 됐습니다. 아. 그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화살만 개발돼 있지 활은 없는 활. 거예요. 그러니까 SLBM이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는 건 그걸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 그 심포급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네네. 아마도 모종의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아마 북한은 이런 것들을 지금 예고를 되게 네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예고한 것은 차분하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마 다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디까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어디까지 상정하고 있는가, 소위 이제 레드라인을 네네.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의 문제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순서대로 하고 다만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도발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레드라인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인데 이미 북한은 보여줄 건 지금 말씀드려 다 보여줬어요. 핵실험도 네. 다 해가지고 핵무력이 완성되었다는 걸 선언했고 또 ICBM도 이미 완성됐다고 네. 주장을 한 바 있고요. SLBM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마 저도 지금 말씀대로 그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아마 잠수함의 진수 그래서 네. 심포로 지금 네네.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인데 북한에게 꼭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절박하다, 죽겠다라고 하는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김여정의 담화를 울부짖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북한이 정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2016에서 2020년 올해까지 마지막인데 아무것도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경제적 어떤 보상을.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로부터 어떤 그 신뢰의 어떤 금이 가는 이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더구나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절대 레드라인을 넘지 말고 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에서 어떤 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6월 25일 그 6.25 네네. 70주년을 기해서 아마 양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마 이 메시지를 북한이 잘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레드라인이라고 한다면 만약 이제 미국한테 겨냥이 되는 레드라인이라 그러면 ICBM 보여줬지만 이제 실험 또 근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것도 쏘는데도 돈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그걸 꼭 해야 될까요? 돈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뭐 결과적으로 지금 그 대한민국을 지렛대로 미국의 조야를
어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뭐 트럼프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뭐 대선의 가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현재 미국의 그 정책 우선순위는 한반도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로 밀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볼 텐데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미국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냐. 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미국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마 상정해 놓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대선 가도잖아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선 노리고 있는 거고 또 바이든 쪽이 지금 나와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때 뭔가 약속을 받아낸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이며. 네, 그런데 굉장히 불분명한, 그러니까는 명확치 않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물론 불확실성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전략적인 판을 깐다고 할 때는 단순히 트럼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기 정권까지 보일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준비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바이든 부통령이 또 될지도 모르니까 어떤 미국 민주당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북한이 주도하는 전략적인 판. 뭔가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앞서서 전략적인 판을 깔자 그러면은 대선 국면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결정적 시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추후에 누가 집권하든 이제 협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북한은 이미 트럼프라는 개인 대통령 협상의 상대로서 트럼프에 연연하지 않고 좀 전략적인 어떤 공세로 나가지 않겠느냐. 적어도 11월까지는 그런 공세를 좀 강화하면서 이걸 이제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는 판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런 의지와 욕망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 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북한으로서도 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울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대선 가도에서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트럼프는 그것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북한이 도발했을 그것을 즉각적으로 무력으로 어느 단계까지 응징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생각도 그런 유혹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북한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전략적 판을 깔아야 된다라는 뭐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저는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그때 이제 이미 트럼프는 2017년 9월인가요? 합참의장한테 북한에 대한 군사 계획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완성도 높은 계획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그걸 돌려 세웠지만 사실 그 뭐 화형과 분노 뭐 하면서 트럼프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위신을 과시하는 이런 어떤 것이 군사적인 계획 단계까지 한번 나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무시할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트럼프가 지금 상황에서 또 미국이 어떤 전쟁 에너지가 코로나라든가 또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으로 가지를 않는다면은 북한은 조금 더 미국의 어떤 그 압박을 가해도 된다는 어떤 여유를 갖고 행동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또 지금 트럼프한테서 반응이 일치 안 나오고 있어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분이.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반응하기도 뭐한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점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근데 뭐 트럼프는 뭐 트위터 중독자이기 때문에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김정은 위원장에서 국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측에서 뭐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맞대응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바로 않을까 싶은데요. 서로 간에 김여정을 내세운 이유도 바로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이 있을 텐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트럼프, 김정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정상끼리 뭔가 마지막에 한 수는 좀 여백으로 남겨놔야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좀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트럼프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전략적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성격이 한번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화가 탁 나면은 그때는 또 어떤 얘기 나올지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어요. 요새 또 굉장히 분위기 안 좋거든요. 그래갖고 좀 불안하기는 한데 어쨌든 뭐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남북간 모든 통신통이 먹통이 됐다 그랬거든요. 뭐 한라인도 끊겼다 그랬는데
근데 특사 파견 메시지 그러면 어떻게 보냈나요? 청와대 계셨으니까 궁금해갖고. 지금 아마 뭐 우리 김지훈 앵커도 그걸 물으시는 뜻이 네. 그러니까 국정원과 뭐 통전부 사이에 라인 하나는 살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걸 네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현명한 제 입장에서의 답은 또 제가 다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 답은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다라는 말씀은 한 말씀 그냥 애둘러서 드리고 싶어요. 그 재밌는 건 말이죠. 2018년에 남북 간의 통신선이 복원되기 전에는 네네. 그 중요한 남북 간의 긴급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느냐. 육성으로 했어요. 확성기 이걸로? 네. 진짜 예, 그렇게 진짜로. 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북한 어선이 표류했다고요. 네네. 이걸 북한에 되돌려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그 북한의 반응을 보는 방법이 그 전방 GP에서 들릴 만한데 이렇게 핸드 마이크로 저기 매달 며칠 모시에 어디 해상 좌표를 쫙 불러줘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송환했어요. 이런 그럼요. 식으로. 아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그때 통신선이 이제 뭐 단절이 됐는데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 알려줘라. 그러니까 통신선이 끊어졌습니다라고 이제 저 국방부 장관인가 누가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아니 그 저 핸드마이크 들고 가서 육성으로라도 좀 알려드리면 어떻습니까?라고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했던. 근데 요번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은 워낙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육성도 있고 인편도 있고 저 판문점에서 지금 별하별 수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그거 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수단으로 특사 제안을 했는가라고 여쭤보는 것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라고 제가 네. 좀 무슨 힘을 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저런 마이크도 것을 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애둘러 그렇죠.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남북 관계가 경색돼도 기본적인 어떤 통신은 이루어졌고요. 또 해상에서 긴급할 때 민간 상선망도 가동됐어요. 민간의 그 저 국제적인 통용하는 주파수가 있거든요. 어떨 땐 또 이게 가동되기도 하고 참 별하별 경우 수가 다 있습니다. 소통의 채널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건 갖춰놨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래도 이게 되게 궁금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왜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나서는 것인가? 네. 아니, 그 음모론 말고 진짜 궁금해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 여러 가지를 지도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그 최후의 어떤 소통 공간 여백을 남겨놓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 4.27 그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 같은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이 직접 주도해서 앞장서서 해낸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을 누군가는 또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인민들 불만이 많은 인민들 앞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에게 기회도 주고 그런 책임도 동시에 이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기회를 줄까요?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네. 점은 있습니다. 김현정 부부장입니다. 네. 예, 고급 관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기 인민군 총참모부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거의 김여정 원맨쇼 같이 지금 며칠간 흐름이 나타난 거는 북한 체제가 아무리 비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만큼은 분명히 좀 저기 특이하다. 그리고 사실 굳이 유추를 해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관료와 군이 못 따라오는 거를 네. 먼저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복심을 대변하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위치로 올라서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뭐 위기의 서열도 없고 뭐 이게 뭐 정부 내에서 공식적인 어떤 절차도 없이 막 김여정 부부장이 모든 판을 흔들어 놓고 나머지 정부가 뒤를 쫓아가는. 심지어 총참모부가 쫓아가는 속도가 네네. 너무 느려요. 느리다. 예. 김여정 부부장은 저기 총참모부의 대적 관계를 남한에 이제 그 보여주도록 네네. 뭐 지침을 줬다 그랬는데 네네. 며칠 있으니 총참모부는 뭐 전방의 지피를 지피. 뭐 다시 하고 군을 투입하는 걸 당 중앙군사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맥 빠진 성명을 내놨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최고 수뇌부가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내놓고. 얘기를 하고 정부와 군이 뒤쫓아가는 이런 모습은 아무리 기존의 북한 체제가 그런 어떤 비정상성을 갖다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북한에서 백두혈통이 가지는 상징적 위치 또 실질적 지위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칠 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여정을 굳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2인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뭐 그런 과정 없이도 유일한 현재 김정은 이외의 백두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이도 그런 권위와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부부장이지만 네. 뭐 그렇게 아마 읽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김여정의 발언, 담화문 이런 것들 보면 뭐 당과 뭐 지도자의 위임을 받아 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어쨌든 당 중앙위원회 보고 후 뭐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를 두고는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김여정이라고 하는 백두혈통 권위 있는 백두혈통을 통해서 네. 아마 스피커로 활용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데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은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 간의 여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아니 그런데 저는 그 이런 이례적인 모습은 우리가 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백두혈통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정부의 내 의사결정 절차라든가 정부 기구 조직 또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더 짜임새 있고 또 절차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거에 따른 어떤 그 정부와 당의 권위를 촘촘하게 설계해 놓은 나라예요. 네. 그런데 이번엔 다 뒤집어 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뇌부가 이 어떤 그 미국과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뭐 감정 예컨대 뭐 피해 의식이라든가 조금 뭔가 흔들어 보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떤 그 굉장히 어떤 주관적이고 다분히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지 사실 그 지금 그 동안에 그 나섰던 통일전 선부는 어디로 사라졌고, 그렇죠. 예, 또 당 중앙군사위라든가 이런 남측을 체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선 동원해야 될 자원이 많기 때문에 다 이런 회의를 거치고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여정의 개인 담화 형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남측에 이런 걸 난 보여주려고 혼자 보기 아까워서 내가 말폭탄을 터뜨린다. 사실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에서 백두혈통이라 하더라도 네네. 이렇게 모든 권위를 집어던지고 그 개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식의 이런 담화는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이후에 남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다양하게 건드릴 수 있는 어떤 배역. 주연, 조연, 연출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설정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가동시켜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분히 일단은 말을 앞세워 놓고 나중에 체계적인 행동은 나중에 좀 기획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런 모습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이었다면 불가능했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역지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4.27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가서 비난하고 김여정이 직접 나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고 존엄에게 어떤 그 권위의 훼손이 되는 이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동원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한 가지 말씀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통일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임을 표명을 했습니다. 뭐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남북 관계 악화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뭐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리려다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대체로 굉장히 많은 대북 정책은 부처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통일부가 뭘 해야 될까요? 네, 저는 통일부가요. 아마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 이런 것들 비핵화가 잘 안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일부가
적어도 미국을 워싱턴을 정말 열심히 다니고 미국 조야를 설득하고 그런 일을 통일부가 해야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교부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외교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통일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시각을 미국 조야에 인식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미국 조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김종대 의원님 미국까지 가보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을 외교부 장관이 할 수는 없어요. 북한에 대한 그 이해를 정확하게 시키고 하는 문제를. 그래서 저는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신년 하례에서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잖아요. 할 일을 해야 된다. 해야 할 일. 근데 그 해야 할 일을 어디서 합니까? 참모그룹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행 계획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제약된 환경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의 시각을 변경시키려는 통일부 차원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참 불만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불과 몇 주 전에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통일부가 그 실무 워킹그룹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통일부의 역할이 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옮기는 데서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야 됐던 것 같아요.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체로 대북 정책이 청와대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통일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뭐라고 보세요? 제가 통일부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통일부 장관이 한미 워킹그룹뿐만 아니라 유엔 사령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운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통일부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가지고 DMZ 평화공원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환경조사단을 DMZ에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들어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냐? 유엔사가 불허했어요. 안전상 이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 하면은 다 여기서 발목 잡히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고성에 GP 철수하는데 독일 차관이 와서 메시고 가는 것도 불허했었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가 느낀 좌절감은 미국이 바로 면전에서 통일부에 어떤 개입하는 게 어쩌면 대한민국 주권에 직접적으로 그 장벽을 세우는 이런 모습도 여러 차례 봤고 또 한 가지 이건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 통일부가 청와대 설득에도 조금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어떤 김현철 장관이 조금 자괴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어떤 것이. 설득이요? 예를 들면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일탈해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가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걸 실행하려고 해도 이제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세간의 의혹은 너무 좀 안보실이 좀 미국 등 뒤에 서 가지고 제때 일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비난도 많이 있는데 비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통일부는 조금 이 안보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안보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 내지는 좀 그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통일부 장관의 사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안보의 컨트롤 타워는 누가 뭐래도 청와대 안보실이에요. 거기서 대부분 기획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저는 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보단 새로운 안보실을 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네, 그렇게 저 갔어요. 공의용 실장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잠시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뭔가 이제 뭐 사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할 텐데 아마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 참 안타까워요. 저도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노이 결렬 이후에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 굉장히 안 좋은 여건 하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돌파를 못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상황에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적어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어라고 막 그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울부짖듯이 이야기하는 북한 입장을 보면 우리가 그래 정말 우리도 못한 거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무엇인가 같이 더 해볼게라고 하는 사인을 무엇인가 줘야 되는데 최소한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어떤 신뢰를 좀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시그널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뭐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뭐 교체 문제는 뭐
뭐 지금 여기 자리에서 언급할 그 상황은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김현철 장관에게 뭐 고생했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사의 표명은 뭐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네. 우리 네. 박수현 수석이 계시니까 시간이 잘 가네. 아유 전문가가 나오시니까 지금. 이렇게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는 굉장히 오랜만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두 분 전문가 정말 북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분들이시니까요.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까지 북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면서 북한의 역효과를 내는 행동을 자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남북 관계에서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논평에서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기조에 대해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무슨 남북 협력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남북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서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몇 주 전에 났던 얘기 네.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전폭적인 지지라고만 이번에 표현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북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활동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뭐 그렇다 네.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총리 아베 일본 총리 이야기도 나왔어요. 지금 네.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먼저 언급했다. 여기에 이제 언론들이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더 긴장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및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를 분석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베 총리가 최근에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뭐 국제 협력과 관련된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네네. 항상 미국을 먼저 언급하고 한국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한국 및 미국과라고 해서 이제 그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아예 한국이란 언급을 하지도 않았고 최근에 발언하더라도 항상 뒤쪽에 났었는데 이례적으로 또 아베 총리도 앞쪽에서 순서를 바꿨다. 지금 이런 왜 얘기가 나오고 바꿨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에 대한 분석은 나오질 않는데요. 분석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베 총리도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게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 뉴스더라고요. 네. 존 bolton 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백악관 국방부 보좌관 책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나오기 이전부터 계속 네. 얘기가 많았어요. 백악관에서 그렇습니다. 못 나오게 하려고. 네.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워싱턴 연방법원에 이 회고록 출판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개될 경우에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기밀 정보가 포함됐다는 게 그 이유다라고 지금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를 했습니다. 법무부까지 나서서 이러는 건 정말 이례적이죠. 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례적인 뉴스들이 이어지는데요. 이 회고록 제목이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볼턴 전 보좌관이 2018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한 1년 반 정도 백악관에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겪었던 각종 일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23일에 출판이 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일정에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고소장에서 볼턴이 200만 달러에 계약해서 내놓는 500여 페이지의 책에 기밀 정보가 넘쳐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볼턴 측의 변호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곤혹스러운 정보가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검토 과정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가 안보에는 별로 위기가 아닌데 네. 트럼프 당신한테 대통령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뭐 네. 이런 뜻이군요. 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나오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나오자마자 아마존에서 네. 하려고 기다리고 계셨군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미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픽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인도하고 중국 지금 이제
실질 통제선이라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죠. LAC라고 하는데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에서 그렇습니다. 몸싸움을 벌여서 수십 명의 사상자. 이건 정말 육탄전이었던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을 쏜 게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지난달 5일에도 이 지역에서 충돌이 빚어진 적이 네,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9일에도 또 충돌이 다른 지역에서 빚어졌고 그래서 서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병사들 모습을 서로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공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부상자들만 발생을 좀 수십 네. 명가량 발생을 했는데 지금 16일에 이제 15일에 이 분쟁지인 라다크 지역의 가란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양군이 충돌을 하면서 지금 최소 20명의 인도 육군 병사가 숨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명이라고 알려졌거든요. 맞아요. 네. 사망자가. 그런데 중상자가 많아지면서 결국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인도 언론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도 43명이 숨졌다라고 네네. 보도를 했는데 지금 중국군 밝히진 사상자 않고 수는 있죠. 밝히진 않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아무튼 돌을 던지거나 나뭇가지로 찌르는 이런 격렬한 싸움. 그 5일에 있었던 거는 쇠파이프를 이용하기도 네네. 했고요. 좀 이런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총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회담을 하고 있긴 해요. 군사 네. 회담을 해서 그 회담으로 대화로 풀어보자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지금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력을 굉장히 전진 배치시켰다가 물리기도 하고 또다시 전진 배치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중국군이 인도 땅에 먼저 들어왔다. 네네. 그래서 임시시설물을 세우려고 하니까 시비가 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쪽은 인도군이 불법 활동으로 국경선을 넘어왔다. 중국인을 도발해서 공격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서로가 우리 국경을 침범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딱 건너면은 네. 중국 쪽으로 하면 티벳이 있거든요. 티벳입니다. 네. 바로 티벳이 있으니까 네. 이제 중국 측에서도 굉장히 조금 민감하고 민감하죠. 네. 그런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여기가 인도하고 중국이 네. 원래 항상 싸웠어요. 그렇습니다. 분쟁이 워낙 많았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말쯤에 이제 러시아, 인도, 중국의 세 국가가 무슨 이제 군사 회의 같은 걸 하기로 네네. 되어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잘 그러게요.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인도가 인도 태평양 전략의 네. 한 국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지금 중국의 1대1로 하면서 네. 지금 파키스탄 쪽에 굉장한 공격적인 원조와 네팔에도 원조를 하고 많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인도는 그럼 양측에서 또 지금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또 반발을 하고 중국은 또 인도 태평양에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니까 또 그것에 반발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양측이 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스트롱맨들이 상처를 맞아요. 입어서 그 외부로 문제를 좀 돌리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여기에 얽혀 있습니다. 모디 총리도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네, 성향이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이고 네.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네네. 정치적으로 자기 정치 자산을 쌓은 사람이고 시진핑 주석은 뭐 말할 것도 네, 없고 그렇습니다. 좀 감정적인 네. 민족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게 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뭐랄까 우려가 나오고 이렇게 있죠. 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연어 불매에 나서서 지금 중국에서 네. 연어 양식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어가 코로나19 그렇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왜 연어를 썰던 도마에서 바이러스가 네네.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럽산 연어만 수입을 금지시킨 거예요. 다른 곳은 지금 금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야, 그래서 노르웨이는 지금 또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예전에 류샤 후보가 맞아요. 이제 노르웨이에서 노벨상. 노벨평화상 시상이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어지니까 그때 지금 수입을 완전히 끊어버려가지고 네. 굉장히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거의 6년 이상에 걸쳐서 노력을 한 끝에 다시 수입이 됐었다가 2014년에도 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전염성 연어 빈혈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래서 연어 수입을 또 갑자기 막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피해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그걸 또 극복해가는 상황이었어요. 4월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97%나 그 노르웨이 연어 수입량이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연어 수입량은 적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세 번째로 노르웨이산 연어는 수입이 또 중단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어느 나라에서 그럼 연어를 가지고 오나요? 중국은? 칠레나 캐나다에서 칠레? 온다고 캐나다? 해요. 네, 그래서 반사이익을 이곳이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양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은 뜨거웠던 이슈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또 보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는 미디어스코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박진솔 활동가와 함께 많은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사건, 언론이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활동가님이라 하려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래도 될까요, 그냥? 네, 좋습니다. 박진솔 선생님.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 사건 저희가 이 소식을 저희 청취자들께 전해드릴 때마다 전해드리는 기자분들 모두가 공분했었거든요. 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자, 지금 근데 계모나 계부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경향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최근에 천안 아동학대 사건 네네. 그리고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졌는데 이 대부분의 일간지와 통신사들의 기사를 살펴보면요. 내용은 물론이고 또 제목에서 특히 계부, 계모 이런 비혈연 관계를 강조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나 피해자 위주로 아동학대 사건이 지칭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하시다시피 울산이나 칠곡 지역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무슨 울산 계모 사건 이런 식으로 계모를 많이 붙여서 보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 10대 일간지 언론 주요 기사를 좀 보면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이 국민일보 6월 10일 보도인데요. 마스크까지 올블랙, 유치장 나온 가방 학대 계모 이런 식으로 계모를 강조하고 또 이 사건의 본질에서는 벗어난 계모의 패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는 그 차림새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닌데 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보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모, 계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뭘 써야 되나? 저희가 이제 같이 활동가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이제 양육자 혹은 이 학대된 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보호자나 양육자라는 단어로 충분히 대체를 해도 이게 가해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게 전혀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계모나 계부가 사건의 본질도 아니고 또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실제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통계 수치상 드러나고도 있습니다. 통계 수치상 어떤 통계인가요? 네, 잠시만요. 네. 아니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계모, 계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은 그게 그냥 사실적인 어떤 그 사람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여쭤보거든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요. 이게 2016년 조사 수치이긴 한데 아동학대 행위자의 76.3%가 친부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해마다 사실 이게 전년도 2015년의 수치에 비해서도 좀 더 증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더 많이 일어나고 아동학대의 본질에서 중요한 것이 친부모냐 혹은 계부냐 계모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런 쪽으로 더 보도가 돼야 되고 그쪽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쪽에선 더 자극적으로 계부, 계모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계부, 계모 이거를 쓰고 있는 거다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통계 얘기 잠깐 해보자면 근데 이게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친부모 퍼센테이지가 70%?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전체 부모와 가족의 형태에서도 친부모가 가장 많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정확하게 따지려면은 친부모에서 이제 뭐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얼마이고 그 비율은 얼마이고 그리고 계부나 계모 혹은 뭐 한 가정 한부모 가정 여기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은 몇 퍼센트이고 요거를 비교해야지 맞지 않은가. 그러니까 제 말은 친부모가 워낙에 더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도 자연스럽게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사실 이 아동학대 사건을 쫙 보면요. 무슨 계모 사건, 특히 이제 무슨 계부 사건이라고 하면 딱 기억나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무슨 계모 사건은 되게 많고요. 무슨 친부 사건, 친모 사건 이런 건 사실 우리의 뇌리 속에 남지 않거든요. 계모 사건이라고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건 결국에는 계모나 계부 그러니까 뭔가 재혼 가정 혹은 이혼 가정에서 생기는 그런 계부나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것은 부정적 인식, 흔히 박혀 있는 부정적인 인식에 기대서 그런 식으로 계부나 계모를 더 강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친부나 친모를 강조하는 보도는 계부나 계모가 이 아동을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친부나 친모는 그에서 무슨 역할을 강조를 했을까요? 하거나 혹은 방치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계부나 계모를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고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을 위해서는 사실 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보도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끌기 쉬운 방법은 계부나 계모 이런 식의 자극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조금 뭔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건설적인 그런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또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보도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보다는 이런 자극적으로 네. 헤드라인을 뽑거나 그렇죠. 제목을 만들거나 네. 해서 오히려 관심을 우리가 꼭 가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네. 포도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지고 오신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신 부분 중에 네. 사진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네. 어떤 사례였나요? 6월 12일에 방송된 MBN 아침의 매일경제였는데요. 네. 이 진행자분이 이제 신문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피해 이 아동의 탈출 경로를 표시한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더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집과 이 집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집 통상 이 베란다에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까맣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뭔가로 가린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 보이도록 그런 걸로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베란다 부분에 뭔가 까만색으로 네. 이제 난간 있는 데가 가려져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은 건데 이 사진에 찍힌 내용만 보고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을 가해 부모가 가려놓고 뭔가 이 추정한 학대된 거군요. 아동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진 않았을까요?라고 하면서 이 잔혹한 상황을 좀 상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거를 진행자가 사실 제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달까요? 그렇군요. 네네네.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무슨 영화 게임 네. 얘기하듯이 그렇게 풀었다. 네. 그렇군요. 참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마음도 불편하고. 근데 아동학대 사건이 나올 때마다 언론들이 항상 반응하는 혹은 비슷한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요? 2016년 3월에 이 네. 신원영 군이 이제 학대 때문에 숨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때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프레임이 사실 가장 심각했습니다. 아동의 몸에 난 멍이나 이 상처 사진을 열심히 보여준다든가 혹은 학대 장면을 이 사파로 보여준다든가 그리고 구타하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는 하지만요 영상으로 보여준다든가 시신을 수습하거나 혹은 화장장 장례식장 이런 곳의 운구 모습이나 그 주변에서 오열하는 사람들의 네네.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매우 선정적인 그런 보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원영 군 사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그때 이제 목욕탕에서 네. 사망했던 웃는 얼굴도 너무 해맑아갖고 네.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얼굴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런 보도를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언론들이 이미 나와 있는 보도 권고 기준만 네. 잘 지켜도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8년 6월에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걸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따르면 크게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 네. 이런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해서 굳이 피해 아동에게 또다시 2차 피해를 가하는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이 학대 행위가 담긴 그런 자극적인 어떤 사파나 영상 같은 걸 굳이 보도해줘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겠죠. 네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 취재할 때 언론이 지켜야 될 윤리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요.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피해 아동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 이런 것도 사실 이 아동학대 보도에서 뭔가 본질적인
근원을 파고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뭔가 흥미거리 위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터뷰도 자제를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혹시 예전에 사례가 있었다면 궁금해서. 이 신원영군의 경우에도 네네. 딱 드러난 것이 원영군을 자주 봤다는 주민들이나 혹은 안매장 전에 피의자들이 물건을 구입한 가게 주인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얼마나 이게 선정적인 자극적이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이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 혹은 이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해서 오히려 흥미거리로 소비를 해버리고 뉴스의 신뢰성을 확 낮춰버리고 이런 식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신고자의 신변은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네네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 보도를 할 때 언론이 지켜야 될 준칙도 네네.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데요. 특히 제가 앞서도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만 계부, 계모 이런 식의 혹은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 재혼 가정에 대해서 편견을 줄 수 있는 식의 보도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네네. 네, 그리고 피해자나 가해자 위주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지칭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무슨 계모 사건이라든가 혹은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땡땡이 사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위고요. 또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마구 노출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건 역시 그것이 본질에 맞는 보도도 아닐 것이고요. 그건 네. 어느 사건이나 사실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사가. 참 이런 보도가 있을까 싶은데 네.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서조차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지는 않느냐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우가 식의 있었어요? 기술도 있어서 하지 말라고 이 누가 그랬습니까? 보건복지부와 도대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어. 그런 식의 기술은 하지 말아달라 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또 아동학대 보도도 그냥 어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인권의식을 갖고 또 아동 심리학 이런 네네. 전문적인 지식을 좀 보도하는 분들이 갖추고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못지않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외국 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외국도 사실은 아동학대 사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 물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네.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데 외국은 보도할 때 어떤지 조금 궁금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네. 사실은 우리가 외국에 대한 보도 같은 것이 네네. 이렇게 보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음. 이 보도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선정적인 묘사를 하면서도 뭔가 언론이 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보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동보호 체계를 이런 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해외 사례는 이러이러한데요 라고 하는데 그걸 사실 면밀하게 짚어주는 보도가 있었다면 그걸 선행보도 삼아서 이런 식의 보도가 좀 근절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식의 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보 제공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죠. 아예 그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네. 하는지,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은 그럼 네,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그 이후에.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들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보도를 안 그렇습니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합니다. 네, 오늘은 사회를 정말 공분에 치가 떨게 했었던 아동학대 사건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스코프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10시 20분에 돌아오고요. 네, 끝곡으로 존 메이어의 Stop This Train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